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군벌 정치 부분을 이제 먼저 정리하고, 기본 교재를 통해서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자, 이 군벌이 좀 약간 복잡하거든요.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복잡한 양상을 이제 띠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형성 배경을 보면 중국의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에서 강화된 지방분권적 상황과 정통적 권위를 갖고 있는 중앙 권력의 부재, 이런 상황들이 연결되면서 군벌 정치들이 행해졌는데, 자, 이등 군벌들은, 큰 군벌들은 이제 뭐 보통 한두 개 정도 성을 차지하는 군벌도 있고, 작은 군벌들은 한 개의 성에 여러 군벌들이 이제 존재하는 군벌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살려면 재정 확보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재정 확보 내용을 보면 지배 지역 내에서 지주와 신사 계층들과 서로 유착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그 군벌 자체가 대지주와 자본가가 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민중과 중국 자체의 폐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요걸 이제 줄여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서는 군신정권이라고 해요. 군신정권. 요때 군은 뭐죠? 이거는 이제 군벌, 신은 신사. 그래서 군벌과 신사들이 서로 뭐냐, 유착관계를 맺은 거야. 그래서 이들을 이제 군신정권이라는 용어도 이제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재원 방법, 만연 방법을 보면 일단 이제 토지세를 이제 한번 걷었던 걸 또 걷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리 앞당겨서 걷고요. 각종 잡세와 부가세를 징수하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게 뭐냐면 통행세를 징수하는데 이걸 이금이라고 하죠. 네, 그 이금 때문에 이제 보면 중국의 어떤 국내 그 경쟁력이 상품 경쟁력이 떨어져.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나중에 중국 국민당이 이제 전국을 이제 통일하면서 이금을 아예 없앴죠. 그래서 한번 이제 세금을 탁 내면 그냥 세금 안 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했는데,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또 지배 군벌들 교체로 이중징세가 계속돼요. 그래서 한번 또 걷다가 또 지배 그 군벌들이 이제 교체되면 또 한 번 더 걷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편의 독점적 경영이라든지 질이 낮은 화폐, 이런 것들 난반 인플레이션 유발되고 등등해서 이제 재원을 많이 냈고요. 그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것이 이금징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어디에서 또 연결되냐면 그 앞에 태평천국 시대 때 상군이 해군이 하면서 그들이 군자금 마련할 때도 이금징수권을 중앙에서 가져왔다고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크게 이제 그 군벌들 계열을 보면 정권 군벌이었던 북양 군벌과 그 다음에 지방 군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중앙을 차지했던 그 북경 중앙 정부를 장악했던 군벌들 세력을 보면 되게 이제 계열을 보면 이홍장 부대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홍장이 이제 해군 세력이죠. 그래서 원세기가 이제 담당하다가 원세가 이제 범법 자강 운동 때 신권 유권을 창건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북양 상비군을 확대하는데,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원세계 군벌이 두 개 파가 있어요. 안이파하고 지계파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안이파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창기 북양 군벌의 권력을 장악했던 세력인데, 당기석이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의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 지계파는 풍국장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영미의 지원을 받았어. 그래서 대개 보면 어떤 파벌이든 군벌이든 간에 항상 누구의 세력을 얻는다? 열강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안이파가 주도해가지고 뭐 옆에 이제 지계파가 참여하는 방식이고 세력 균형을 이뤘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제 봉천파가 개입되면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깨지게 돼요. 이건 좀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지방 군벌은 한 개 또는 수개 성을 지역적 근거지도 하고, 또는 그 한 개 성에서 하나의 여러 군벌들이 또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지방의 토착 세력과 강고한 정치, 경제적 결합을 통해 반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거고, 이들은 되게 보면 그 앞에 이제 언급했던 북양 군벌의 어떤 중앙 집권화 정책에 반발했던 군벌 세력들이죠. 그래서 지방 분권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난 것이 호국권을 결성하는 것도 있죠. 예, 원세기가 제재 운동하니까 호국권을 운남성에서 이제 결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었던 조그만 군벌들이 이제 가세를 한 거고. 자, 그 중에 이제 보면 다시 하복군벌과 순왕군벌 나눠지는데, 하복군벌 같은 게 대표적인 장자림이야.
예, 봉춘파라고 하죠. 어디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장자림은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마적 집단이에요. 마적 집단 우두머리였는데 이 사람들이 커면서 이제 만주를 장악했고 누구부터 이제 지원을 받으면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력들이 커져서 이제 중앙 권력까지 진출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중앙 권력이 안희파하고 지계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 군벌이 또 들어가요. 중앙 군벌력. 그래서 안희파, 지계파, 봉천파 이렇게 이제 세 개 군벌력 있고 결국에는 이제 봉천파가 나중에 이제 권력 장악하다가 북벌에 의해서 쫓겨나잖아요. 예, 그래서 장자림이 쫓겨나면서 그때 이제 장자림이 이제 가다가 또 폭사당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연선산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좀 약간 특이한 사람인데 산서 지역에서 딱 얘가 더 이상 안 나.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공산당군이 상선을 공격할 때까지 계속 그 산서에 토박이 군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다가 국민당이 올라오니까 거기 붙었다가 또 있다가 왔다 갔다 해. 끝까지 살아남아. 예. 하여튼 그 연선산에 상서 군벌이 있었고 호남의 단연계 같은 이제 군벌도 있었고요. 선왕 군벌인데 이 선왕 군벌들은 상당히 출신이 뭐냐면 동맹의 계열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전에 이제 정권 군벌과 하복 군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이에요. 근데 주의할 것은 상대 진보적이었다고 해서 군벌 성격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약간 군벌 쪽에서 좀 약간 진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대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계요, 그다음 강서, 간동, 사천에 있는 군벌인데 여기 단계요는 운남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호국권을 주도해서 했겠죠. 강서인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1차 강동궁 정부 때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야. 그 다음에 간동 진영명, 이 진영명은 2차 강동궁 정부 때 잠깐 이제 했던데 나중에 이제 진영명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손문하고 합작을 강동궁 정부를 이끌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손문이 쫓겨나.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내걸었던 게 뭐냐면 월인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인칠인. 칠월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칠월은 뭐냐면 월인이 뭐냐면 월인을 통치한다는 뜻이야. 월인이 월인을 통치한다. 그래서 월인 칠월이라고 주는데 이거 뭐냐면 월은 뭐예요? 강동이 스스로 통치한다는 거야. 이거는 연성 자치운동하고 연결되죠. 오늘 뭐 비슷해요? 요즘에 이제 홍콩에서 시위하잖아요. 예, 홍콩인데 홍콩에서 통치한다고 그렇게 일부 양국제 이렇게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얘는 좀 이따 요즘 얘기하고 진영명은 자, 그 다음에 단기성 정권의 무적통일 정책에 대해서 대항형식을 취했고 호복운동과 제재의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요때 통해서 손문이 강동국 정부의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이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복운동도 예전에 이제 시험문에 나왔는데 요건 뒤에 좀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선왕군벌의 북경정부의 자주적 노선을 보면 되게 이제 크게 이제 여기 북경이 있으면 여기 선왕군벌이 있었죠. 강동 강서 일대.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아까처럼 제1차 강동정부하고 제2차 강동궁정부 이렇게 있어요. 강동인데 정부의 군정부예요. 네? 정확한 말하는 군정부라는 것은 군이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통치하는 정부죠. 그래서 이제 1차 때는 손문하고 그 당시 아까 운남과 간서군벌이 연합을 했다가 깨지고요. 2차 때는 손문하고 진영명이 했다가 깨져. 진영명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손문이 이제 잠시 상해나 그쪽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요패를 만나가지고 손요패 선언하고 그때 이제 다시 제3차 강동궁 정부를 만들게 되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추구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연선 자치운동이 있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이게 이제 강제중국사에 좀 나와 있는 건데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에 언급했던 거야. 그러니까 청말 이후에 강화되어 온 지방 중심주의와 분권주의 경향, 특히 청말 때 자위국 중심의 지방 신사층들이 어떤 지방 자치를 주장을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신해혁명과 제2차 혁명, 반제재운동 가정 자체도 각성의 독립형식으로 진행이 됐다. 그 내용을 보면 북경정부와 강동정부 간의 대립과 각 지역군벌을 가는 혼전승에서 각 성이 성헌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 성정개혁을 통해서 군벌 간의 어떤 내전 종식 및 연방정부 통일을 제시한 거야. 그래서 연방정부는 중앙 권력은 있지만 중앙 권력이 약한 상태에서 지방 자치를 하는 거야. 미국의 뭐냐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그 주 정부하고 중앙 정부 관계가. 그래서 이제 되게 이걸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보적인 학생이나 이런 사람도 주장하겠지만 주로 이제 선한 군벌도 있죠. 상대적으로 북경보다도 심히 약간 선한 군벌, 군소 군벌도 주장을 했던 거야.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의미를 이제 보면 오사운동 이제 군벌이 무력 지배에 반대한 민주화 개혁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서남의 중소 군벌이 자기 기반의 확보를 위한 정치적 도구화 측면이 강조됐다. 그래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중앙에 있는 그 북경 정부 그 군벌보다는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연성 자치 운동을 펼치면서 자신의 기득권, 세력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했지만 운동의 주도권 집권군벌, 아까 이제 북경정부 군벌이 장악하면서 실패를 했고요. 자, 그래서 요건 그 연성자치운동,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내용이나 주도층이나 이런 정치 의도,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북경정부는 권력 투쟁을 볼게요. 자, 북경정부의 권력 투쟁은 초창기 때는 당기석 정부가 이제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네끼리 치고받고 친일적인 정부죠. 얘네들이 어디에 참여했죠? 일본에 요청하다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죠. 반대 되게 심했어. 그때. 그래갖고 이제 부원의 재임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있다가 뭐 예전에 했던 뭐 중일 공동 방정협정도 맺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안직전쟁이 일어나죠. 안희파하고 지계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 예. 그래서 이제 안직전쟁, 1차, 그러니까 안직전쟁이 일어났고, 이 안직전쟁 결과 안희파 정권이 붕괴하고 지계파가 승리해요. 근데 지계파가 독점을 하니까 이제 지계파 대항 반지계파 전선이 형성돼. 그래갖고 제1차 뭐냐면 그 제1차 아이고 잠깐만요. 직봉전쟁이 나요. 직봉전쟁. 제1차 직봉전쟁은 누가 싸우냐면 지계파하고 봉춘파가 싸움이야. 예. 그러다가 이제 제2차 직봉전쟁이 나요.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직봉전쟁이 나죠. 요때 이제 그 봉춘파뿐만 아니라 요때 송문이라든지 하여튼 그 지계파 반대하는 세력들 다 붙은 거야. 결국에 누가 이겨요? 1차 직봉전쟁은 지계파가 승리했는데 2차 직봉전쟁 내부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서 봉춘파가 승리하죠. 이거 손문의 또 연합군의 승리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당기석 정부가 있는데, 일본에 지원한 1916년에 이제 당기석 정권이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안희파 군벌이 이제 뭐냐면 장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추종외교, 강동정부에 대한 무력 정벌 및 고집 정책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일어날 때 둘러싸고 일어난 유명한 논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논쟁이냐면 부원의 쟁 논쟁이에요. 이것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원래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그 당시에는 왜 1차 세계대전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냐, 뭐 독일하고 크게 원수적인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석은 일본에 요청하는 뭐냐면 대독선전을 하자, 이참에. 그래서 당기석은 이제 국무원의 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여운형은 예전에 한번 언급했을 텐데, 그 무항에서 혁명이 일어나니까 잠깐 호복군 정부가 생겨졌다 했죠. 호복군에 군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제 얼굴마담으로 내세웠던 사람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때까지 정치 승리 계속 유지돼가지고 그 당시 그 총독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둘 간 싸움이 났는데, 실권은 당기석을 가지고 있고 영훈형은 뭐 얼굴마담 정도 됐던 사람인데, 이 둘 간의 싸움을 뭐라고 하냐면 그 앞글자 따서 거기에 국무원의 원가, 그 다음에 여운형이 있었던 총독부 간의 싸움이다. 그래서 뒷글자죠. 뒷글자 따서 부원의 그 뭐냐면 쟁이라고 해요. 예. 국무원의 원, 총독부의 부. 예. 자, 결국에는 이제 뭐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국무원 당기석이니까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 예전에 뭐 시험 문제 나왔던 장원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장원의 복벽 사건이 일어나요. 복벽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장원 복벽 사건은 보면 복벽이라는 것은
우리도 이제 1910년대 복벽주의가 있었죠. 복은 뭐야? 복귀하다는 거야. 벽은 뭐죠? 임금 벽자야. 임금을 복귀시키자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마지막 그 황제가 있었잖아요. 푸이가, 뭐, 황제에 쫓겨나도 그 자금성의 살도 허락을 해줬어요. 당기석 정권이. 그래서, 푸이가 이제 뭐, 18, 16살까지 살고 있었나 봐, 거기에. 근데 장원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군대를 일구고 와서, 그 뭐냐면, 그 처음에는 여운형의 지시를 받고 좀 왔다가, 지가 이제 뭐냐면, 동집해가지고, 그 자건성에 있었던, 거의 유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푸이를 황제로 모셨죠. 황제로. 그래서 잠깐 동안 거기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약간 좀 4차원 인간인데, 그 당시에 변발 있잖아요. 변발도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예, 군대도 변발하고. 근데 이게 되게 시대착오적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당시 그 영원형 군대가 와가지고 다시 쫓겨나요. 이 자원에 착한 집권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 복벽 사건 결과 결국에는 그 자금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그 내버려뒀던 사람은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뭐냐면 후이가 쫓겨나죠. 그래서 저기 상해인가 남경 지역에 잠깐 거기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일본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그 만주 황제로 등극을 하잖아요. 하여튼 이 장원의 복벽 사건 때 누가 이제 참여했냐면 캉웨이가 참여했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이제 입헌군주제 그런 거잖아.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국회가 안복국회예요. 안복국회가 뭐냐면 권력을 재탈한 후 참전에 반대했던 국회를 회복하지 않고요. 이 복벽 사건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권력을 회복한 후에요. 자기파 세력이었던 안희파 정교 국회가 구성이 돼. 이게 무슨 국회냐면 안복국회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혁명세력들은 이 안복국회가 비정통성이라는 지적하고 예전의 국회를 회복하자. 그래서 호복운동을 전개해. 호복운동. 호복운동이 뭐냐? 자, 앞에 이제 언급한 건 임시약법이라는 게 있었죠. 난경시대 때 임시약법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위안스카가 신약법을 만들죠. 그러다 이제 위안스카가 죽고 나서 다시 임시약법으로 돌아가요. 체제가. 그래서 임시약법 체제에서 이제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국회의원 중에 안희파들만 따로 국회를 만들고, 이거 안복국회를 하고 나머지는 다 쫓아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주로? 강동정부로 가요. 강동정부. 그래서 이 강동정부에서 이들 앞에 있는 그 안복국회는 비정통성이고 그 약법을 무시했던 국회고 여기는 우리가 약법 체제를 수용하는 국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재전에 이 임시약법 체제 있죠? 이걸 돌아가자. 그리고 그 안복국회는 비정통적이다. 이런 걸 강조하게 돼. 그래서 이게 무슨 운동이야? 호복운동이에요. 이해되시겠죠? 호복이란 것은 법을 수호하자. 무슨 법을? 임시약법을 수호하자. 약간 비슷한 게 전두환 때 좀 다른 방향이지만 뭐라고 했어요? 호원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해갖고 만든 헌법을 그러니까 간선제 헌법이죠. 대통령 그걸 계속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민중들의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렇게 내세웠던 거 아니에요? 요때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비슷한 반대 방향인데 하여튼 호복운동을 했다. 그래서 호복운동은 그 다음에 안복국회 반대를 해서 안복국회 비정통성을 비판한 주로 강동 세력들, 저기 이제 그 강동 정부 세력들이 주도했던 거다. 이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기출문제에 언급돼 있었어요. 호복운동.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원차관이라 해갖고 이제 시대하나 차관이라고 하죠. 일본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문을 받아서 군비 확장을 했고요. 안희파 정권이 무역통일 정책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중일 공동 방적업적 에어두시아 했죠. 안희파 정권이 했던. 그러다가 이제 안직전쟁이 나요. 1920년에. 그러니까 지게파하고 봉초파가 연합해갖고 안희파를 공격하고 결국 안희파가 권력에 쫓아나요. 그래서 이제 지게파, 봉초파 간에 이제 했는데 지게파가 주도권을 하고 봉초파 참여하는 형식으로 됐는데 이때 이제 지게파 국무내각이 성립되다가 다시 지게파, 봉초파가 분열돼서 1차 직봉전쟁이 나오고요. 이때는 지게파가 승리하죠. 그 다음 좀 있다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잠깐만요. 자, 아까 언급한 2차 직봉전쟁이네. 1924년에 있는데 1차 직봉전쟁 승리 후 지게파는 여운형과의 국회를 회복했지만
국회의원 선출한 조곤을 총독으로 선출함으로써 반발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래서 이제 봉천 안희파 소문의 강동 정부가 서로 합세를 했어. 그러니까 지게파 타도는 반지게파 전선이 형성되죠. 그런데 이제 막 싸우고 있는데 내부에서 손옥상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좀 약간 독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부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이걸 제2차 북경정변이라고 해요. 그 예전에 1차 북경정변 있었죠. 공친하고 서태후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거의 이제 전면을 일으킨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북경정변이 일으켜서 그 당시 풍옥상이 누구하고 붙으냐면 봉천 안희파 손문하고 붙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봉천파가 승리하게 돼. 그래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봉천파가 승리되면서 이제 단기석이 쫓겨났던 단기석 다시 임시 직정으로 취임하게 되고 이 사람의 얼굴마다 미조일증에 실권을 벌렸고 손문이 국민회의를 소치. 이게 이제 예전에 수능에 나왔는데 국민회의는 뭐냐 모든 대중들이나 그 다음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전 국민적인 어떤 회의를 소집해갖고 중국을 통일하자 이런 논의를 해서 국민회의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걸 열기를 북경까지 확산시키려고 북경까지 갔다가 손문이 거기에 간암으로 죽게 돼요. 끝나게 됐지만 하여튼 국민회의 운동을 펼쳤고 그에 대응해갖고 이제 그 당시 봉춘파 정권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선우회의를 제치해요. 선우회의라는 건 뭐냐면 선우는 이제 요건 국민회의는 모든 대중 단체들로 구성된 거잖아. 근데 선우회의라는 거는 엘리트 명망가 출신이야. 그러니까 명망가 출신으로 해서 구성이 되자. 결국에는 국민회의와 선우회의가 이제 충돌했다가 그 국민회의에 주도했던 그 손문이 국경을 죽음으로써 어떻게 돼? 끝나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봉천파 내부가 또 이제 풍옥상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까 치면 이제 원래는 이 사람이 지게파였다가 그 풍옥상이 국민당의 정권을 접근해. 그래서 나중에 북벌할 때 국민당군으로 합류하게 돼요. 예. 물론 그 사람도 이제 엄밀히만 국민당군보다는 그 군벌 세력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북벌하는 가중에서 국민당 세력들이 합류한 세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복하면 국민당군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반장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쳐내는데 다 쳐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북벌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좀 힘이 약하니까 항복하면 또 받아주고 그냥 참여하면 받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군벌 자녀 세력들하고 나중에 싸우게 되잖아 또. 이거 뒤에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군벌 간의 전쟁을 좀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동기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을 해볼게요. 자, 원색에 도전한 주공으로 북경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북한 군벌은 그 중심을 이룬 양파는 뭐죠? 안희파하고 그 당시 지게파죠. 지게파 내전 상태가 되면서 분열되었다. 한파는 일본의 지원을 받고 단기석을 지도한 안희파죠. 영국과 미국군의 후원을 받은 사람은 부총독이었던 풍국장을 주도한 지게파예요. 근데 양파는 어느 편의 정국을 주도할 만한 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타협해가지고 얼굴마다 누굴 내세웠냐면 부총독인 그 여운형을 대총독으로 풍국장을 부총독으로 단기석을 국무총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실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단기석은 그 국무총리지만 그 당시에 그 체제에서 국무총리가 제일 넘버 원이었어요. 실권 측면에서 볼 때 얼굴 마담이었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은 자 지방에서는 군벌의 할구가 시작되었다. 중국의 군벌은 원세이가 집권하고 있을 때 그가 창조한 신육군의 북양군이 각지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지방 군벌로 세력 확대해 나갔는데 이게 만주에서 일본 세력을 두고 어느 장자림인데 참고로 장자림은 신군벌 세력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마적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마적으로 이제 커가지고 만주를 장악했던 세력이고 상서의 영서흥상, 그다음 운남의 당계용, 강서의 유경준, 호남의 당연계, 강서의 진영명인데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이 당계용, 유경준, 당연계, 진영명은 좀 계열이 달라요. 이거는 북양군벌 계열하고 좀 다르고요. 이들은 이제 뭐냐면 그 동맹이통의 계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이들 군벌은 중앙정부와 대립하면서 무역 양성과 세력 확장을 위해 안오는 각종 세금을 백성들에게 강하게 강요하면서 가혹한 착취를
했고 박근홍 제국주의세력과 야합하면서 매판 자본과 결탁하여 중국의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을 전락시켰다. 그리하여 외국의 차관과 무기 도입에만 열어올리고 군민과 국가의 안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군벌은 청조의 그 황제 지배 체제를 대신에 새로운 봉건 지배 세우고 등장을 하였다. 자, 그다음 군벌의 정책과 그 성격을 보면요. 이때 북경 정권은 1차 세계대전 참전 문제로 혼란을 빠져드는데, 즉 연합군 측으로부터 중국의 참전을 권고받자 엄밀히면 일본으로부터 이제 뭐냐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였던 당기석은 국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참전군 평생의 전비 조달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려고 했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군사 재력을 확대시키려고 했죠. 이때 무슨 차관이냐면 서원 차관이라고 해요. 서원 차관. 이때 아마 이제 수상이 시대하라일 거예요. 시대하라가 한글로 저희 한자 적은 서원이라고 적는데 서원 차관, 시대하라 차관을 이제 도입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에 대해서 여운형은 이 위해를 정기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참전에 반대하고 당기성을 파면시켰다. 당기성 각성의 독군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여운형을 확보하는 보면 그 안희성 군벌이었던 장훈을 끌어들였죠. 예, 오도독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운형하고 그 다음에 그 여운형하고 당기석의 그 다툼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부원의 쟁이라고 하죠. 부원의 쟁.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원의 쟁. 국무부하고 총독부 간의 싸움. 그래서 이제 부원의 쟁 명칭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서 장원을 끌었는데 문제는 안희파의 여운형 뜻대로 장원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지가 오고는 북경에 들어서 여운형을 이제 여운형이 아니라 그 안희성 당기석 그 부하장수였던 그 장훈을 끌어들여서 여운형을 이제 협박했는데 이 사람이 당기석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 장훈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는 여운형 압박하고 대총도 물러나게 한 후에 국회를 해산하고 거기까지는 원했던 건데 갑자기 뜻가없는 행위를 하죠. 갑자기 그 누굴 복위시켜요. 푸이를 성풍제 부위시켜 복위시키고 공화제 폐지와 청조 부활을 선언하죠. 이거 무슨 사건? 복벽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장원의 군사불령은 곧바로 당기석이 군대에 있고 다시 진압하면서 이제 총리도 와서 복귀하면서 끝났고, 그래서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군을 확정시켰다. 자, 당기석의 이러한 독주는 지게파를 필두한 다른 군벌과 대립을 격화시켜 유경정이나 강기호 등 선한 군벌이 북경정부에 대응해서 자주 논소를 하고요. 이때 이제 일본의 망명중이었던 송문을 초청해서 대원수를 추대해서 제1차 강동궁 정군을 수립해요. 그래서 이 강동궁 정군은 소문을 얼굴마담을 해가지고 그 당시 강서, 강동, 호남 군벌들이 참여했던 연합 어떤 정권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손문하고 또 뭐냐면 이들하고 대립이 일어나 강동적 안에 있는 군벌새끼리. 그래서 원래는 손문을 대원소했는데 이것이 이제 지도체를 바꿔요. 얘네들 유경종이나 그 당계호 이런 사람들이 집단 지도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7명의 집단 체제로 바뀌었을 거야. 6명이 7명인가? 그러니까 소문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 소문은 약간 이승만적 기질이 있어갖고 자기를 안 내세우면 좀 약간 삐져가지고 그런 성격이 있어. 그래서 소문이 다시 상해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강동정부는 곧 만회됐고 그러다가 이제 군벌이었던 진현명이 유경준, 여기 강동 군벌인데 강서 군벌이었던 유경준을 쫓아내고 다시 손문을 옹립해서 제2차 강동군 정부를 수립했는데 그러나 북벌 문제로 손문과 진영군 사이 위견대 있고 양자가 갈려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결합돼서 3차 강동군 정부가 수립돼요. 여기에서 이제 볼 때는 손문이 그 앞에 이제 2차 강동군 정부 때는 뭐 때문에 싸웠다고 했죠? 진영명은 뭘 내세웠어요? 그 다음 연성 자치운동. 그런데 이에 대해서 손문은 강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느 실력을 키운다는 북벌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났던 거야. 그리고 진영명이 끝에다 입혀서 손문을 내치고 손문이 내치다가 다시 상해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코미테 지원을 얻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3차 강동군 정부 수립돼요. 이때 그래서 손문은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강동군 정부를 3번 거쳐서 이제 있고 3차 강동군 정부 끝으로 해가지고 끝에 말기에 이제 만드는 게 제1차 북공합 합작을 통해서 이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게 중국은 북양군벌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북경정부와 서남군벌 간의 어떤 강동정부 간의 어떤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중국사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한국의 중국사를 이제 보면, 자, 몇 페이지야? 359페이지네요. 자, 그 359페이지 보면 그 내용을 보면요. 1916년에 원세계 죽자 그의 직계 부대로 구성된 북양군벌이 지게파하고 안이파로 이렇게 나눠졌고, 지게파에는 통국장, 조군, 오패부, 안이파에는 당기석 이렇게 있었고, 두 파는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정통성과 열강의 차관과 간세, 연세 등의 수익을 가지고 북경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한 투쟁을 벌였다. 원세계 사망 후에 총독직은 시아군대 가지지 못한 부총독이었던 영운영이 계승됐고요. 영운영이 왜 계승했냐면 지게파하고 안이파의 세력 분열로 집권을 했던 거고, 지게파는 수정의 풍국장의 부총독을 선출됐고, 안이파에는 수정의 또 당기석이 국무총리였지만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이 국무총리였던 당기석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운영 총독과 당기석의 내각은 1차 세계대전 참전 의무를 가지고 충돌하고 부원의 쟁이라고 하죠. 당기석은 국회를 협박해 참전을 가결시키고, 영운영은 당기석을 해임하고, 그 당시 당기석이 장원을 불러일으켰죠. 근데 장원이 국회를 해산하고 영을 퇴진시킨 다음에 포위를 다시 세우죠. 그래서 복구적 정책, 복병 정책을 하니까 당기석은 공화당 유전 또 먹목으로 군대 일으켜 장원을 또 진압을 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기석이 이제 복귀한 후에 그 안이파 정권에서 구성된 무슨 국회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이 안복국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 다 쳐내.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시 송문에 있는 강동군 정부로 가서, 송문은 이걸 이용해갖고 이제 북경 정권에 압박을 주려고 내걸던 게 뭐냐면, 송문에 비롯한 남방의 혁명 세력들은 안복국회의 비정통성을 지적하고, 이 약법체제를 무시했다. 공화국의 어떤 공화혁명의 그 결실을 조직된 국회를 회복했다. 법통을 옹호한다. 이게 무슨 운동이다? 호복운동이다.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복국회의 어떤 비정통성을 지적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기석 호복군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했으나 안이파 대립적인 관계였던 지게파의 반대로 좌절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사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면서 안이파, 지게파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 당기석 시하의 군벌이 서남 지방으로 세력을 확대되면서 이에 불만을 뿜은 봉천파 군벌과 지게파 군벌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이파와 지게파 간의 전쟁, 안직전쟁이 나고, 봉천파 연합된 지게파는 이 전쟁에 승리한 후 북경 정부를 장악했다. 그러나 그 아래 또 지게파, 봉천파 사이에 세력이 확대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뤄져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봉천파가 안이파, 손문과 반지게파 이런 삼각동맹을 맞고 지게파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뭐냐면 그 봉천파, 그러니까 안이파, 그 다음에 손문 이렇게 3자가 뭐가 된 거야? 반지게파 연맹이에요. 그렇지만 1차 직봉전쟁은 실패하죠. 그렇지만 2차 직봉전쟁은 이기게 돼요. 자, 전쟁에 승리한 지게파는 장원에 의해서 쫓겨나고 해산됐던 영운영의 그 총독과의 국회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안복국회를 해산시킨 거죠. 일단 호복군이 내세웠던 호복 그 투쟁이 내세웠던 그런 문제를 일단 10일 일수하고, 이로써 당기석과 새로 조직된 이래로 남북 대체 상을 연출한 소문의 호복운동은 명분을 상실해야겠다. 지게파는 법통 회복에 이어서 자유주의 지식인들 대서 다수를 포함시켜 내각을 조직함으로써 한때는 북경 정부의 개혁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긴 했지만 재정난을 직면해서 이 내각의 무기력이 드러나면서 기대가 무너졌다. 게다가 지게파는 국회의원을 다 매수해 조곤을 총독으로 선출하고 지게파 지배하에 북경 정부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그래서 이제 허울뿐인 법통의 계승량이 조곤 총독의 북경 정부를 부인하고 법통을 대신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자, 반지게파와 지게파의 어떤 삼각연맹의 맹주였던 봉천파 사이에 다시 무슨 전쟁이 나죠? 제2차 직봉전쟁이 나. 이때도 마찬가지 봉천파를 주도로 해가지고 누가 연합한 거야? 그 다음 안이파 세력하고 손문색도 연합한 거죠. 근데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지게파 시의 군번이었던 풍옥상이 봉천파 미작을 맺고요. 북경에 해군해가지고 조곤 총독 연금하고
국회를 해산한 정변이네. 이걸 제2차 국경정변이 나오죠. 내부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자, 이리아 전쟁은 봉천파의 승리로 돌아가고 당기석이 임시 집권으로 침입했다. 집정부는 의회 등의 건재 세력이 없는 초법적인 가도 정부들로서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당시 손문이 아까 제가 국민회의를 내세웠다고 했죠. 그래서 그 대신에 뭘 내세웠다고 했어요? 선의회의를 내세웠어. 선의회의. 그래서 선의회의에서 헌법을 기초한 위원회를 뽑고 국민대표회의의 조직대강을 만들었지만 당기석의 군부를 간의 어떤 대규모 전쟁을 막을 아무런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지게파가 봉천파를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 와중에서 홍옥산이 부추김을 받은 봉천파 안에 장군이 봉천파 수령 장자님의 반기를 들고 홍옥산이 또 국민당과 가까워지면서 위기에 느낀 이제 지게파 봉천파 연합에서 홍옥산과 싸우는 혼전이 있다가 1926년 군부대 혼전을 튼다. 장개석이 국민혁명군을 북부에 개시했다. 장개석 군벌들과 일멸전쟁, 일멸타협으로 우여곡절 끝에 북경정부를 장악하고 봉천파 장자를 몰아내고 북부를 완수했죠. 요때 이제 뭐 아까 국민군이었던 이제 국민군이라도 통옥사군이 들어오고 그다음 연선사에 있는 사람 좀 안 되니까 또 한국계도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국벌군이 형성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 봉천파 잠자림은 올라갔다가 강동군 정부에 의해서 폭사당하죠. 네, 강동군에서 폭사당하고 이걸 이제 강동 모중대 사건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내각이 갈려요. 다나카 내각이 그때 붕괴돼. 네. 나중에 일본 사회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주의할 것은 이 강동 모중대 사건이 그 일본 정부에서 계획한 건 아니에요. 강동군에서 계획한 거야. 그냥 자기들 일본 정부 허락 없이. 그래서 만약에 그 북양군부였던 장자림이 올라오면 당연히 국민당군도 같이 따라올 거다. 그럼 만주가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 허락 없이 그 당시 그 강동군 자체에서 그 계획을 해서 얘들 그냥 가다가 기차에서 폭사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 처왕이 열받아가지고 다나카를 이제 와가지고 그 해임을 시키죠. 그러니까 새로운 내각이었던 하마구치 내각이 등장을 해요. 예.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근데 이때 이제 잠깐 다나카가 이제 그 동방회의를 열고 뭐 그 당시 적극적 북벌도 먼저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자기 아버지였던 장자림이 이제 죽고 장하람이 등장했어. 그러니까 장하람이 있을 때는 억울한 거지. 자기 아버지가 일본한테 개같이 충성했는데 돌아온 것은 폭사잖아. 결국에는 그 자신의 그 봉천파의 그 깃발을 내리고 몰려는 국민당군의 청천백일기 있죠. 그걸 올려요. 그래서 국민당군에 들어가 버리죠. 이걸 동북역치라고 해요. 동북역치. 동북역치는 동북지역에 뭘 바꿨다는 거야? 역치는 깃발을 바꿨다는 거야. 뭘로? 국민당기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 세력을 국민당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야. 예. 자,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군벌 시대가 종식되었다. 자, 북양군벌이 북경정부를 둘러싼 패권 다툼에 돌모하고 있는 사이에 지방 각지에서 크고 작은 군벌들이 반독립적 상태에서 활가하면서 영역 확대에 위한 국부적인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자, 지방 군벌 중에 가장 세력이 큰 것은 운남과 강서를 군방 군벌들로 이 선남 군벌 최대 실세였다. 이들은 원세계 제재운동 반대 투쟁을 하면서 세력을 키웠고 손문의 제1차 강동군 정부에 참여했다가 강동군 정부로부터 손문을 밀어내기도 했다. 또 다른 군벌은 진영명인데 진영명은 강동에서 강서 군부를 밀려났던 손문을 맞이하여 제2차 강동군 정부를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손문의 북벌 고집하니까 이에 반대해서 정변을 일으켰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손문 세력의 강동의 기반을 뺏겼다. 자, 군벌시대 남북 대치의 정장이 되었던 사천과 호남은 오랫동안 군벌대 혼전지대가 되었다. 이때 사천과 호남은 어떤 특정한 군벌이 장악한 게 아니라 몇 개 군벌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사천 같은 게 땅이 넓잖아.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4-5개 군벌이 같이 있었어. 그게 이제 국민들 입장일 때 상당히 피곤한 거지. 한 개 군벌이 그냥 장악을 했으면 얘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뭐
그 세금만 갖다 바치면 되는데, 4-5개 군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그냥 싸우다 보니 집권이 막 통치 지역이 바뀌어. 그때마다 또 세금 뜯기고, 요때도 세금 뜯기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사천 지역에서는 책을 읽다고 예전에 한번 책을 읽었는데, 너무 이제 군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거기가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사람도 잡아먹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사천 지역에서. 자, 이들 선한 지역의 군벌들은 손문이 홍보 운동기의 전략적인 필요에서 일시 성내 강동중 정부와 연합했지만 손문의 북벌에 대한 반대. 왜냐면 손문이 북벌해갖고 중앙정권이 부각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의 기득권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무슨 자치운동을 펼쳤죠? 연성 자치운동을 펼쳤어요. 예,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 이 밖에 산서성의 공화혁명에 의해서 엄선사이 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의 그 산서성일 때 계속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연서상 시종일관 북양군벌 중에 특세하는 파벌과 연합하는 정책으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확대한 가운데 나중에 장개석도 북벌군에 가담을 해요. 그래서 장개석이 끝날 때까지 심지어는 공산당군이 산서성까지 들어올 때까지 계속 뭐냐면 여기를 통치해.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염함제야. 산서성 때 항제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산업학교에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데 하여튼 자, 이들 지역 군벌도 중앙 군벌과 마찬가지로 잦은 전쟁을 통해 성세 북침이 심했다. 지역 군벌이 어떤 성을 장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배가 전성에 미친 것도 아니었고요. 그 성 안에 다시 소굴 지역 군벌들이 또 활보하고 있었죠. 자, 군벌들의 통치와 영향은 이제 여기 보면 자, 여기는 군벌들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군비를 필요했다.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 행정능력을 갖지 못하고 지방군벌에서 분권적 경영이 강하므로 군벌의 경비는 예산의 분배에 받아 확보된 것이 아니었다. 군벌은 직접 농민과 상인층부터 현지에서 재정을 조달했기 때문에 심한 수탈이 되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수입세는 토지세인데 아까 말처럼 뭐 몇십 년 세금치를 미리 걷죠. 또 각종 명목으로 무원칙을 징수한 부가세 잡세도 수십 가지였고요. 그 중에 이제 곳곳마다 징수처가 설치되어 상품 운송되어 부과됐던 무슨 통과세, 상품 통과세 이걸 이제 이금이라고 했죠. 자, 이금들도 이제 상인들의 큰 부담이 되었다. 게다가 잦은 내전으로 지배자가 교체되면서 기왕 납부됐던 세액은 인정되지 않고 또 새로 징수했으며 그 수탈이 더욱 심각해졌다. 또 군벌은 이렇게 해서 또 아편을 독점적으로 경영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도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이제 자국상 아편 수입했기 때문에 필요 없게 돼.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아편을 독점적으로 경영하고 저질화폐 주조, 공채 발행 등을 통해서 경비를 조달했다. 아편 경영에 의한 농지는 아편 재배지를 통해서 곡물 생산이 감소되면서 기근의 창상이 더욱 심해졌고요. 화폐 난발은 인플레이션의 약에 민중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내 통일시장 형성을 저해했다. 상인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진 공채는 사실 강제적인 성격의 차광과 마찬가지였다. 자, 이와 같이 군벌들은 각가지 수탈과 지배 지역 내에 지주 신사층의 유착 이걸 무슨 정권이 나오겠죠? 군신 정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스스로 대지주 자본가가 선정했지만 그 지배 아래 있었던 민중과 중국 전체를 볼 때는 경제 발전에 큰 피해를 입혔다. 그러니까 지들한테 이득이 될지 몰라도 그 민중들 입장이나 중국 전체를 볼 때는 상당히 피해를 입힌 거야. 네. 그래서 군벌의 표현은 여기에 근치지 않았다. 각각의 군벌은 제국주의 열각도 지원을 얻고 자기 세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매국적 성격이 강했고요. 그래서 아니파 단기석 정권은 일본의 막대한 원조를 받아 자신의 세력을 강화한 대가로 일본 측의 동북지역과 상동성의 이익을 보장해줬다. 그 다음 봉춘파 자님도 일본의 지원을 받았죠. 그러면서 동북지역에서 일본의 권익을 보장을 해줬고요. 아이고 이거 왜 예. 이 밖에 지게파 군벌은 영국, 미국 등의 지원을 받고 토목상은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이제 반군벌 운동해갖고 이제 연선 자치 운동이라는데 이거 꼭 봐두셔야 되겠죠. 이거 자세한 내용은 또 어디 나와 있냐면 강자중국사에 있어요. 이거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아마 09년 기출문제 나왔을 거야. 자, 그래서 연선 자치 운동 1920년대 전반 북경정부와 소문의 남방 강동정부 사이에 처음에 남북 대립이 진행된 중에 각 서남의 각성에서 일어났다. 그 내용을 보면요. 각 성의 성호법을 제정해서 자치정부를 수립해 군벌 정권 내전을 종식시키고 연방정부 형식으로 통일국가를 세우자는 것이다. 이것도 암기해 두셔야겠죠? 연성자치운동은 한두 줄을 쓰시오. 그러면 이거 쓰시면 돼요.
자, 이 운동은 오상운동의 영향을 받아 군부대 무력 지배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나왔지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런 견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소군벌들, 이 선왕군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 이용했다. 특히 북양군벌과 소문 등 모두 무력통의 노선을 포방하고 있으므로 남북이 전쟁에 들어가면 곧바로 직접적인 정책터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호남이나 사천 등지에서 평화 통일 방안이 나온 이 운동에 큰 호응을 얻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호남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있죠. 호남에서는 실제 성호법이 제정되었고 성유예가 구성되었으며 연선 자치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군벌이 성장에 당선되었다. 이 과정에 호남의 지배층이었던 신사와 상공의 계층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했던 학생, 지식인들, 강범의 지지를 받았죠. 특히 이제 호남의 신사층이 입장할 때는 이거 원했던 거야. 상공이. 얘네는 예전부터 명때부터 계속 그 중앙 권력을 원래 안 좋아했어.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원했던 새끼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천에서 성호법이 제정되고 곧바로 강동, 호북, 절강에서는 에서도 운동이 전개됐다. 그러나 가장 이제 선진적인 운동이 추진된 호남에서도 성호법에 규정된 군비 축소, 군벌 수탈 배제 및 기타 민주주의 개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성정치 개혁은 군벌 존재 기반 자체를 부정한 지향성을 가졌기 때문에 약간 군벌 정권과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북 대립이나 전국적 상황에서 중소군벌이 일개성에 한정된 자치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 실패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운동의 실패 이유가 성정치 개혁이 근본적 군벌 정치를 부정했고 그것 때문에 군벌 정권이 양립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 대립의 혼란 속에서 성정책 중소군벌이 한개성도 장악하지 못했던 것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13년 원세계 토벌전쟁이 실패한 후 망명했던 중화혁명당을 조직했던 손모는 원세계가 제재운동이 이제 전개되니까 국내에서 반제 투쟁을 참가했지만 주도권을 지지 못했다. 자, 원세가 죽고 군부대 할거 시대가 들어가자 국경정부를 장악한 당기석이 안보국회를 정직하니까 무슨 국회가 그때 만든 게 손문이 서단 지역의 군벌관계 만든 게 제1차 강동국 연구고요. 그래서 법통을 옹호한다고 해서 호복운동을 개시했죠. 자, 해산된 국회의원들 일부가 이 정부에 참여해 소몰 대원수를 뭐냐면 설치했다. 그러나 금정부가 실제 장악군 선왕군벌 호복운동과 국벌 주장한 소문의 권력 약화시켜서 대원수를 폐지하고 총재제로 바꿨어. 이게 한 7명인가 6명이 총재제가 모여가지고 했는데 손문도 그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손문이 성격이 뭐가 비슷하다고 했죠? 이승만과 비슷하죠. 권력력이 독점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해서 이제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5.4운동 때 당시 상해에서 대중운동 영향을 못 가한 손모는 그 당시 중화혁명당에 뭘로 개편했다? 중국 국민당 개편. 이게 1919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송교인이 예전에 중국 국민당이 있었죠. 그거하고 계열이 좀 달라요. 같은 동맹의 계열이지만 여기에서 이쪽은 송교인 쪽이고 이거는 국민당이고 이렇게 계열이고 여기 끝났고 여기에서 계열은 같은 관련하지만 중화혁명당을 만들어줬고 네. 손문이죠. 그리고 요 계열이 이제 중국 국민당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혁명당은 엘리트 정당이었죠. 근데 국민당은 대중정당이야. 그 계기가 됐던 게 무슨 운동이었다? 5.4운동이었다.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 그래서 5.4운동 영향 중에 하나가 1919년 국민당 창당과 재창당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921년에 공산당 창당이야. 이게 5.4운동의 또 영향에 속하죠. 그러니까 1920년 진혁명이 강동에서 강서군부를 못하고 손모를 초빙하고 강동으로 들어왔다가 제2차 강동국 정부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비상대책도 선출했죠. 근데 손모는 당시 호복의 기치를 내세우고 제1차 집봉정책을 대응해 북벌 시도하고자 했다. 손모는 북벌 받침은 강동의 자치와 근대적 개혁을 추구하는 진혁명이 방침과 대입했다. 진혁명은 아까 말처럼 원인을 통치한다. 이런 걸 내세웠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거야. 원인 친원의 입장을 때는. 그래서 이제 진영파 1파의 정년 후 손모는 강동에 쫓겨났고요. 자, 그러다가 23년에 손모는 국민당의 새로운 강령과 선언을 채택했는데 이걸 이제 그 개진선언이라고 해요. 개진. 개조가 그 1차 국공합작하고 연결되는데 요 개진은 그 1차 국공합작에 잠깐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코미테하고 손을 잡고
좀 뒤에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소위 손모는 반제국주의 노동자 농민보호 지주와 소작인의 지위를 점진적 평등을 주장했다. 국민당은 이미 공산당 개인적인 입당을 허용했고 그래서 소련과 코미테의 지원을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1차 국공합작 이전부터 뭐냐면 이 그 공산당 세력들이 국민당의 세력이 들어갔었어요. 그때 이제 코미테의 지침이 뭐냐면 제2차 코미테룸에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국동 피압박 민족대회가 있어요. 국동 피압박 민족대회. 유명하죠? 이거 중국 사회도 유명하고 우리나라에도 유명해요. 국동 피압박 민족대회 뭐냐면 그때 이제 레닌이 주도를 했는데 서양 쪽에서는 더 이상 이제 공산당 혁명이 안 되니까 극동 지역에 중심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근데 극동 지역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힘이 약하니까 혁신적인 부르주아 세력들과 손을 맞고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1차 국공합작이나 이런 것들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도 여운형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참여했어요. 그게 아마 거의 그 국동 피압박 민족대에서 3분의 1, 2분의 1 반 이상을 조선인들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하여튼 했는데 자 일단 이때 이제 손모는 또 강동의 진영명 군대를 그 객군을 동원해갖고 몰아내고 제3차 강동군 정부를 하고 나중에 24년 1월에 국민당 개조를 해서 제1차 국공합작을. 그러니까 개조하고 1차 국공합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개지는 국민당 조직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소비에트 방식을 좀 받아들인 거고 약간의 개장이죠. 근데 1차 국공합작 개조는 아예 소비에트 방식으로 그냥 개조시켜버린 거야. 공산당 조직 방식으로. 물론 공산당을 지향하지는 않지만 당 구조를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손모는 반제국주의 반군벌의 국민혁명운동을 전개했다. 자, 제2차 집봉전쟁의 손문이가 연합회했던 봉초파가 승리한 뒤 전변을 일으켜 봉초파가 승리에 기여한 홍옥상이 손문의 북상을 요청하니까 손문이 그 당시 이제 국민회의 운동을 이제 뭐냐면 확산시키려는 목적에서 북상을 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국민회의 운동을 확산시켰지만 안타깝게 뭐죠? 여기에서 간암으로 죽어요. 예. 그리고 그러나 손문 사후에 강동에 근거주의한 국민당과 그다음에 1926년 북벌을 시작하여 2차 2년 만에 이를 완성으로써 군벌 시대를 종식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손문의 활동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 이제 좀 중복된 내용이 왔다 갔다 했는데 왜냐면 이제 한판에는 군벌 정권 입장에서 쭉 서술해 있고 지금 있는 거는 국민당 정권 그러니까 저희 손문 입장에서 서술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중복된 게 많아요. 예. 자, 하여튼 거기 이제 심화강의 교재에서 잠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제가 손문의 정치적 행적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제가 표를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일단 크게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1917년에 제1차 강동군 자, 1917년에 제1차 강동군 정부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요때 토원운동을 하게 되고요. 요때 내걸었던 몽군이 뭐예요? 호법군이죠. 호법운동.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게 잠깐만 이게 토원운동이 아니라 호법운동이라고 좀 고쳐주시면 되네. 네. 호법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서남영막 정선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중화혁명당이 결성이 되죠. 예. 그래서 호복운동은 아까 얘기했어요. 뭐 하는 운동이었죠? 안보국회가 만들어지니까 그 안보국회의 비정통성을 비판하면서 호복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아까 침에 이제 서남군벌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상해 프랑스 친구였다가 이때 이제 오사운동을 보고 뭘로 계칭했죠? 혁명당을 국민당으로 계칭해요. 대중적인 정당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있다가 다시 진혁명을 통해서 이제 제2차 강동군 정부를 했다가 진혁명 쿠데타에 쫓겨나서 다시 상해도 와서 이때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뒤에 얘기했지만 손문하고 요패가 이제 만나요. 물론 그전에도 이제 그 커미티 사람들하고 몇 명 만났지만 그 유명한 뭘 내세우냐면 손문 요패 선언. 예전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손문 요패 선언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커미티는 지원을 받게 돼요. 그때 아까처럼 중국 국민당을 개진 선언해요.
그러니까 개진선은 뒤에 개조보다 좀 약간 변종시킨 거야. 그래서 이 개진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손요배선언 있죠?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손요배선언은 상해 잠깐 심정 할 동안 그다음 코미트하고 연결돼 있었고 손문이 그리고 이제 협상 결과 그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손요배선언을 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선언도 했냐면 그 전에 개진선언도 같이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강동구 정부가 있다가 제1차 국민당 개조 대회를 열죠. 그래서 제1차 국민당 대회는 소비에트 정당 방식을 받아들여서 보통 이제 소비에트 같은 경우에는 정당 방식이 뭐냐 지금도 중국도 그렇지만 정당 대회를 열어요. 정당 대회를. 그래서 그 1차 정당대회, 뭐 2차 정당대회, 3차 정당대회 열죠. 그리고 정당단위에서 뭘 뽑냐면 중앙위원회를 뽑아. 그래서 중앙위원회 상무위원들이 실제 당 주도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11기 3중 전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1기 3중 전의 의미가 뭐야? 11차 정당대회에서 뽑힌 세 번째, 그러니까 11차 정당대회에서 뽑힌 중앙위원회 세 번째 회의란 뜻이야. 그러면 여기 나오죠. 12기 4중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12기 정당대회에서 12차 정당대회에서 뽑힌 중앙위원회 네 번째 회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1차 국민당 대회, 1차 뭐냐면 전국 정당대회를 열고 거기에 중앙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상무위원들이 실제로 장권을 장악하죠. 지금도 지금 공산당도 그 전체 중국 공산당 대회를 열고 거기에서 중앙위원회를 이제 구성하죠. 거기에 구성된 상무위원들이 정권을 장악을 하잖아요. 예, 그런 형태가 이제 소비에트 방식이야. 그래서 소비에트 방식의 국민당을 개조했기 때문에 제1차 국민당 대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무슨 합작이 일어났죠? 제1차 국공합작이 일어났죠. 예,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럼 여기에서 좀 약간 이제 책에 없는 내용만 좀 볼게요. 아까 이제 그 2차 강동구 정부에서 쫓겨난 다음에 상해에서 활동을 올 때, 송요패 선언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국민당의 새로운 강령과 선언을 채택하고, 공산당의 어떤 가입자 입당을 허용하죠. 그러니까 당대당의 합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송문이 반대했어. 그래서 너네들 들어오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중 당적을 인정하죠. 예, 공산당원이 자기 당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민당 개인 차원에 들어온 거야.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국민당 개진 선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잘 말을 잘못했는데 이게 23년이네요. 이게 표가 잘못됐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가 22년이 아니라 보니까 이게 23년이에요. 예. 여기 송요패 선언 연결돼 있으니까 23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아이고 이게 또 왜 안 넘어가? 자, 개진선언은 이거는 이제 그 강자중국사에 나와 있어요. 개진선언 잠깐 그래서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좀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개조 전에 개진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진선언을 보면 개진선언에는 교육, 선거제도, 기본권 보장과 사회경제 균등의 발전에 관한 문제가 들어있다. 균등화 발전을 위해서 토지 소유의 한도를 정하고 토지를 국가에 수미하여 주요 산업을 국유하고요.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농촌을 개량한 지주 소작 인간의 평등을 도모하고 남녀 평등을 노동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조직상 농공위원회, 분유위원회 설치해서 대중선전을 주력했다. 한국이 중국사에 있고 이거 한국이 중국사도 있네요. 네, 그 다음에 강자 중국사도 있어요.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삼민주의를 제창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개진선언 때 삼민주의가 그 강제 중국사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삼민주의가 여러 번 했어요. 네. 근데 예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두 개만 외워두시면 된다고 했죠. 동맹회 때 삼민주의와 그 다음에 그 1차 국공합작 때 신삼민주의 여기 두 개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은 그러니까 국민과 개진이 손요패하고 연결돼서 이제 봐야 되는데 진혁명의 정변으로 상해에 쫓겨난 손문이 송원의 지원의 예상을 하고 손요패 선언을 통해서 국민당의 당세 확장을 위해서 했다. 그래서 내용을 공산당의 차원
참여. 이때 누구의 지원을 받은 거죠? 지시를 받은 거죠? 코민테른. 그 당시 중국 공산당은 거의 코민테른의 꼭두각시라고 보시면 돼요. 예. 나중에 독립한 거는 이제 모태통이 이제 장권 장악하면서 이제 했던 거고. 자, 그리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 개진선언 발표이 개진대회 소집했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 군사적, 정치적 조직부터 대중적 중동의 지향을 명확히 했다. 예. 그리고 이제 3차 공동정부를 이제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코미테에서 누굴 파견했냐면, 그 정치공 보르디하고 갈렌을 파견해요. 예. 그래서 실제 코미테름이 보르디아 갈렌을 파견한 게 아니라, 그건 명분이고요. 누가 파견했어요? 소련이 파견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련은 그 당시 어떤 입장이었냐면, 그 중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산당 세우고 키울 필요가 있겠죠. 근데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힘이 약해요. 지금 그 당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강한 국민당이 일종의 기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숙주 역할을 해갖고 거기 가서 이제 힘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세력을 뒤엎으려고 했던 거고. 그러는 반면에 이제 그 당시 그 손무는 코미테의 지원을 받아서 그 북부를 완성하려고 했던 거죠. 군대를 확충시켜. 손무시의 문제점이 자체 군대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코미테의 지원이나 군사적 원조 이런 걸 받아가지고 자체 국민당국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북부를 하려고 했던 거야.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입장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제 한 거고, 손문이 그러면 그 공산당을 좋아했냐가 안 좋아했어요. 손문이. 이 손문도 첫째 반공주의자야. 근데 왜 잡았냐? 필요에 따라 잡은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손문이 국민당 안에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 뭐 지주의 계층이나 부유자 계층들 반대 많았고, 나중에 1차 국공합작 안에서도 그 공산당 간의 내분이 되게 컸어. 네,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는 중국사 다시 돌아와서. 자, 제1차 국공합작을 볼게요. 자, 소문과 그 측근이 오사운동을 경험하면서 사회주의와 소련에 관심을 가지고 또 국민당을 대중적 정당 체제로 발전시키려는 전환을 하고 있을 쯤에 소련의 소문에 접근했다. 일본이나 구미열강의 끊임없는 지원을 기대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손문으로서는 소련의 지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진영면 정변으로 상해에 쫓겨난 손문은 소련의 지원을 예상하면서 국민당 당세 확장 개진 작업을 했다. 네. 그래서 이 개진 준비 사업에서 코메테의 지시에 따라 개인적으로 국민당에 입당한 공산당의 총수가 진독수도 참여했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개진 선언이 있죠. 발표하고 나서 개진 대회가 열고요. 개진 선언 아까쯤에 읽었죠. 요 내용들 뭐 어렵게 나오면 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 개진 선언을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 제 생각 뭐 거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하도 요즘에는 이상한 데를 골라서 내는 바람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봐주세요. 그냥.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의 전환은, 요렇게 개진선의 전환은 국민당 역사상 전례 없는 곳으로 기왕의 군사적 정치 조직부터 대중정당을 지향한다는 명확히 한 거다. 뭐 개진선언의 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자, 공산당원이 국민당 일원으로 개진에 참가한 것은 코미테는 지시했다는 것이다. 코미테는 그 당시에 이제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결의. 예,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제2차 코미테 제2차 국동 피압방 민족대회에서 내세웠던 건데, 코미테가 계급의 세력이 미약한 동안은 일시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과 제후에서 제국주의를 배제하고 그동안 실력을 배양한 후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이 프레타를 공격할 때 코미테름이 그 나라의 공산당에 이에 저항한다. 그러니까 지금 신이 약하니까 누가 손을 잡아라는 거야? 부르주아 세력과 일시 전략도 손을 잡아라.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제1차 국공합작이 형성이 됐고, 우리나라는 뭐가 창립됐죠? 신간의 창립하고 이제 연결돼 있어요. 예, 이게 2차 코미테에서 국동 피협방 민족대의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결의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민족 및 식민지 문제의 결의에 따라 부유자 정당의 국민당을 연합전선 대상을 선정하고 소수 지식인들의 집단을 지나던 공산당이 국민당에 들어가 조직 기반을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본래 국민당은 당대당의 대등한 당내 합작을 원했으나 소문을 거부로 국민당에 입당할 때 당내 합작을 받아들였다. 개진선언 때부터 그랬다고 했죠? 네.
그래서 개인 자격이 들어가지고 입당하는 방식이야. 당대당의 합작은 언제 때부터예요? 이거는 1차 국공합작이 아니라 2차 국공합작 때. 2차 국공합작 때는 이제 공산당과 국민당의 당대당 합작이야. 예. 한편 손문은 개진 준비를 이제 착수하기 직전에 소련 정부의 대표 요페와 공식적인 교섭을 하게 되고 소련이 중국의 통일과 독립 달성을 원조한다고 약속한 손요페 선언을 발표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건데. 자, 손요페 선언은 뭐냐? 1923년 1월에 소련 대표 요페가 상해에 손문을 찾아와 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중국의 통일과 독립에 대한 손문의 원조를 약속했다. 그래서 손문이 소련에 접근하게 된 것은 오사운동기에 정만화된 대중의 정치적 역량의 인식을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바탕이죠. 네. 인식이 작용했고 소련은 취약한 중국 공산당 조직 기반을 강화하려고 중국 내에 소련의 영향을 주는 데 도움했다. 그러니까 손문의 입장일 땐 대중적 기반을 확산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어떤 그 군사 지원도 같이 받는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소련은 취약했던 중국 공산당 조직의 기반을 강화하고 소련 내 영향을 확대 증명. 그러니까 상호 간에 뭐냐면 손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선언 이후 국민당의 국공합작이 같은 체제 정비를 본격화되었다. 자, 소련은 선언에서 중국에서는 공산 조직과 소비에트 제도가 실현할 수 없다는 표현까지 활용해. 그냥 의심한 거야. 그래서 소문이 얘가 왜 접근했냐. 이거는 소련이 이제 중국 적화시키려고 한 거다. 국민당을 일종 공산당화 시키려고 한 거다. 그래서 소련은 그걸 안심시키기 위해서 중국에는 공산 조직이나 소비에트 제도가 신었다고 표현해서 중국 국민당을 세워 좀 상당히 약한 양보를 했죠. 좀 소문에 좀 의심을 무마시키고. 근데 나중에 국민당 나중에 개조할 때 그 국민당 조직 자체가 뭐예요? 완전히 소비에트 조직이에요. 소비에트 조직. 자, 뭐 이렇게 이제 있고, 자, 이 선언 이후에 강동을 근거지를 만들었던 제3차 공정부를 세웠던 국민당은 소련과 협력 관계를 본격화되면서 그 이후에 손요페 선언 이후에 국공합작을 위한 준비를 진척시켰다. 소련은 중국의 군사와 정치 고문을 파견하고 재정 지원을 하며 국민당의 군관학교 설립을 돕게 됐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군관학교 제일 필요했어요. 자체 국민당 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당 소련의 주도하에 조직을 개편하기도 했다. 그래서 장개석이 이제 소련으로 갔죠. 소련 실체를 하고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 방문하고 코미테는 대표 보르딘이 와가지고 광주에서 소련의 정치 고문이 됐어요. 이 보르딘이라는 인물을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이 그 1차 국공합작이나 뭐 신삼민주의 그리고 그 1차 국공 파탄대 때까지 계속 뭐냐면 중국 국민당이 와서 정치 고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 그리고 장개석은 이제 보르딘이 처음에 갈 때 친소파로 판단한 거야. 이 장개석이 좀 약간 능글능글 맞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뭐 반공을 내고 그런 건 아니어서 이 사람은 원래 반공주의자지만 일단은 자기가 이제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군대가 필요했고 소련이나 코미트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액션을 취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소련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보르디가 얘를 좀 믿었는데 이제 나중에 뭐예요? 뒤통수 때린 거죠, 얘가. 예. 자, 그래서 보르디를 공언하는 국민당 임시중앙집행위원회가 조직되어 국공합작과 국민당 개조가 본격적으로 토의되었다. 자, 이러한 준비 끝에 1924년 1월 20일에서 30일까지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열고 여기는 당의 주의, 정강을 밝히고 대회에서는 당의 구성을 규정한 총장이 공포되면서 새로운 집행부인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되고요. 그리고 선언내용주의 국민당을 새로 삼민주의를 내용을 밝혔다. 이걸 무슨 삼민주의? 신삼민주의. 예전에 제가 그 삼민주의 비교했죠? 구삼민주의하고 신삼민주의 비교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데 이제 민족주의에서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명백히 했고 그 다음에 민권주의, 민생주의에서 노동자, 농민, 평민 등의 평민의 권리와 생활 보장을 방침을 정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이렇게 있는데 요때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는 처음에는 이제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했어요. 이게 내서 이렇게 오족 통합을 통해서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했는데 요때 반제국주의의 그런 뭐냐면 달성 방법이 좀 달랐어요. 누가 달랐냐면 손문하고 보르디가 보르디는 코미트름이죠.
손문 입장할 때는 불평등 조약의 개선 정도 이제 주장을 한 거야. 근데 보어디는 불평등 조약 개선뿐만 아니라 여기에 뭘 더 추가시켰냐면 실제로 뭐냐면 반제국주의 어떤 조직을 연대하자, 무력 투쟁을 하자. 그래서 각국의 반제국주의 세력들과 연대해서 무력 투쟁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소문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갖고 결국에 소문의 의견대로 요 반제국주의는 뭘로 불평등 조약 개선 정도 이렇게 약간 해서 이제 추구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당의 조직을 민중 집중제를 이제 원칙을 했는데 이 민중 집중제는 소련의 소비에트 당 조직이에요. 그 볼세비키 당 조직이죠. 그래서 이 볼세비키 조직 보면 소비에트 당 조직, 그러니까 볼세비키 당 조직, 소비에트 조직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게 철저하게 완전히 관료 조직으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당원들이 위에서 의견을 올려요. 그러면 여러 번을 거쳐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위에서 그 판단을 해갖고 다 결정을 해. 중앙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걸 다시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일단은 의견을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일단 취합돼서 한번 중앙위원회에서 딱 결정되잖아. 당 지도부가 딱 결정하면 그 결정은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 거기에 토실을 하면 안 돼. 그래갖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민중 집중제야. 그러니까 하향식 어떤 그 방법이죠. 상향에서 의견을 올리는 방식이지만 일단 명령은 하향식 그 방법이야. 이게 이제 소비에트나 볼세비키의 어떤 뭐냐면 조직 방식이거든요. 예. 자, 이걸 이제 원칙에서 중앙의 성, 현, 구분부 각 단계를 조직하고 사회조직을 지도하기 위한 당대를 설치하게 됐다. 이거 당의 최고 기관은 전국 대표대회고요. 그 다음에 그 대회 폐회 중에 이제 중앙집행위원회 그 역할을 했다. 실제 업무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 대회가 이제 끝난 다음에 새로운 집행부인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되고 노동자부, 농림부가 신설되고 중앙집행위원과 후보위원은 다수가 공산당으로 들어가고 당 조직의 핵심적인 부서인 조직부장과 농민부장직은 공산당원이 맡았다. 왜냐면 그 기층 조직에 들어가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로써 이제 공산당은 국민당 안에 그 다음에 조직적 기반을 확대하고 대중 조직에 대한 영향을 확대할 수 있었다. 또 이 대회에서 이제 군관학교 성립안을 통과되어 소련의 실차를 다녀온 장개설 교장은 무슨 군관학교? 이거 되게 유명하죠? 항포 군관학교. 요건 외워두세요. 이 항포 군관학교는 국민당군을 양성을 했고 그리고 장개설 교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양성된 장교들이 있었던 군대는 다 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장개석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도 여기에서 또 훈련받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위혈단을 만든 김원공인가? 김원공이 이제 그 의열 활동, 테러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조직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뭐냐면 거기 항포군관학교도 입학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학교의 창설과 초기 운영에는 소련의 군사공무원의 파견과 재정지원에 큰 힘이 되었다. 지금까지 자신의 독자적인 군대를 갖지 못하고 서남의 군소부대에 이용해 기반을 마련해온 국민당은 비로소 자신만의 군대를 갖고 있었다. 가지게 되었다. 요컨대 국민당은 이 대회를 계기로 소련과 연합해서 공산당을 들이는 무슨 정책을 했죠? 연소 용공 정책. 소련과 연합해서 공산당을 받아들이는 연소 용공 정책을 표방하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혁명을 지도하는 대중적 정당으로 탈바꿈해서 독자적인 혁명을 양성을 시작했다. 자,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의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민당 개조에는 당내에는 처음부터 비판성이 많았다. 왜냐하면 하교 출신 당원이나 그 당시 부르주아나 지주 출신 당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국공학장 체제가 안정되고 공산당의 당 조직과 대중 조직에 대한 세계 확대되어 나가자 당무에서 소외된 국민당원들이 공산당에 대해 제재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손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용공원칙에 제하기에 분규를 해소했으나 개조를 둘러싼 빚어진 당내 파벌 분구는 안호 장복돼 결국에는 합작 경력이 나타나고 특히 손문이 이제 죽고 나서는 그게 분열이 이제 곳곳에 보이기 시작해요. 예. 자, 그다음 5.30 운동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할게요.